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시작된 한일 간 경제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던 내막이 밝혀지면서 그 사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이 먼저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맞불을 놓은 것이죠. 근데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이 이 제외 조치를 한 게 보복 조치다 이런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가요? 본인들은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겁니까? 예. 지금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전쟁이 양국 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지난 8월 28일자로 무려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이미 백색 국가 리스트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일본에 수출하는 전략 목자에 대해서 백색 국가 리스트 지정을 해서 수출 통관 편의를 봐주는 그것을 이제 일본을 일의 나아군, 사실상 이제 백색 국가에서 빼는 조처를 하기로 하고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 등에 이의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 이랬더만 3일 날 저녁에 일본이 한국의 우리 이제 산업부에다가 이의가 있다라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 대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일체 한국 정부를 향해서 상대조차 오지 않았는데 공식으로 레터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국 정부를 향해서 두 가지 중요하게 성토를 하고 있죠. 자, 왜 갑자기 이런 수출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또 그중에서 왜 하필 일본만 백색 국가에서 빼는 게 뭐냐? 이것은 일본이 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가 일본이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복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구분을 따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일본이 어떤 보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맞보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나중에 WTO를 갔을 때 WTO 제소를 했을 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보복을 했을 때 그쪽에서 똑같은 보복을 하면 같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적어도 일본의 보복에 따라하는 보복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안보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한 것에 대한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의 개정이다. 이런데 일본은 왜 하필 이 시점에 고쳤느냐? 그리고 일본을 뺀 이유를 적시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보복이라뇨? 수출 관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제가 그대로 읊어드린 겁니다. 구분을 따로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한편 국제 여론에 지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태국에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좀 실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내용을 좀 짚어보고 하죠. 지금 이제 일본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한국하고 경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국이 일본이 교묘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제 제재를 한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징용 판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으로 경제 보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나 또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일본은 무역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또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역 일대를 돌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게 됐죠. 일본의 이런 가정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국가 이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일본이 징용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1965년에 다 했는데
또 내라고 그런다.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외교적 공격을 하고 있는 태국 신문에도 고노 외상이 외교부 장관이 직접 칼럼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식으로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다음으로 짚어보고 싶은 내용은 일본 현지 언론에서 좀 다뤄진 내용인데 일본에서 하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내막이 좀 다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경제산업성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로서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 2017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에 경고만 하자. 이 신뢰를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는 경고만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이 강경파로 돌아선 것이 바로 경제산업성 때문이다. 이 문제의 인물 세코 히로시케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정조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저희가 얘기했었죠. 이 세코 히로시케는 이 사람 자체의 별명이 아베의 괴벨스입니다. 아베 괴벨스.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재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이념적 토대를 제공해 준 사람이 괴벨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세코 히로시케가 사실 아베가 학문적으로나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서 이 이론적인 체계가 그렇게 쓱 잡혀져 있는 총리가 아니에요. 그냥 덜렁덜렁 좀 다녔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아베한테 왜 우리가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이 일본을 재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걸 이념적으로 제시해 준 사람이 저 세코 히로시케예요. 세코 히로시케는 명문 이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 출신이에요. 정치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또 졸업 후에는 NTT, 일본 통신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KT가 있다시피 일본의 NTT에 잘 나가던 간부였습니다. 전공은 선전 전략술입니다. 선전 전략술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스턴 대학에 유학하면서도 홍보 전략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출신 배경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베 총리를 얘기할 때 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를 제가 몇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 기시 노부스케. 이 기시 노부스케가 일본의 총리 출신이고 이 양반이 바로 징용을 했던 주모자예요. A급 전범이죠. 만주국에서 한국의 근로자들을 끌고 간 주범이다. 그 주범이 외조부인 거죠, 아베 총리의. 근데 이 기시 노부스케의 선거구가 야마구치를 바로 이어받은 것이 아베 총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세코 히로시케는 세코 히로시케의 할아버지가 바로 기시 노부스케의 그 참모였습니다. 또 그 역사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시 노부스케가 대동아 전쟁에 전략물자 동원하는데 총책이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세코 히로시케가 거기서 1등 참모 역할을 한 사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끼리끼리 이어받았네요. 그렇죠. 같은 전범자들이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길은 달라서 세코 히로시케는 이 경제계를 통해서 입각을 하고 이제 아베는 이 조슈번 자기 기시 노부스케 선거구를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자민당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베를 이끌어가는 3인방 중에서 아베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코 히로시케고 일본 내에 이른바 그 아버지, 할아버지, 가문 정치인, 가문 정치로 대를 이어 서로가 동맹을 맺는 충성하는 그런 사이죠. 그 세코 히로시케 입장에서도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나 또는 아베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를 생각할 때 한국의 징용 배상 요구를 감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태생적으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자기의 조상 근본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고 징용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자의적인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했다. 그리고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상도 그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다. 어려워서 도와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한국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하라고 그러니까 세코 히로시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한테 한국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그 새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가마우지 가마우치 경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가마우치 목줄을 잡고 있듯이 소재 부품을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밀어붙입시다. 이런 얘기가 마이니치 신문의 폭로를 통해서 원래 당초에 이 총리부서나 일본의 외교 안보팀은 이렇게 그 소재 부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강공으로 밀어붙인 자가 세코 히로시게고 이것이 대를 이은 동맹관계, 충성관계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막이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재 부품을 두고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우리나라에 줬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에 나섰고 또 가장 큰 이슈로 삼았던 것이 그렇다면 일본에서 수입해왔던 소재와 부품 우리도 국산화를 좀 하자 이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지난주에 또 금주에 들어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부 제품을 에칭가스 등의 일부 제품을 우리가 국산화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좀 있고 또 외국에서 수입 대체품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와서 우리나라에 약간 변형시킨 게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라인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괴롭히려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이 수입 대체를 해버리면 한국을 괴롭힌 게 아니라 일본의 수출 업체, 바로 일본의 소재 부품 업체의 목줄을 잰 꼴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 정부에서도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그 양이 얼마인지 이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체를 했는지 수입 대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수입 대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국산품 또는 대체물 가지고 이제 이 소재 부품을 넣기 시작했다는 정도 의미이지 우리가 완전히 소재 부품 자립했다는 것까지는 가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64% 정도 부분 대체가 가능하다. 요 얘기까지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수출 규제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